그분 얘기도 듣고. 화폐와 금융 제가 읽어봤는데 요거 필독서거든. 필독서. 필독서요? 교과서. 현재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쯤 꼭 읽어봐야 되는 책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 박자세 당했잖아요. 박자세에서 경제 안 했는데. 인류의 역사하고 이렇게 연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만 년 전에 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어요. 아프리카의 티티카나 호수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출현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인구 수야 뭐 한 10,000명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그 300, 400명밖에 안 돼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티티카나 호수거든요. 빅토리아 호수 위에 저거든 조그만 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의식주가 그 옷은 이제 그 동물 가죽이라든가 이런 거 있고 먹는 거는 이제 수렵 채집 열매 따먹고 그다음에 사냥해서 주거 형태는 이제 좀 동굴에 땅파를 하든지 했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자급자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굳이 뭐 돈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해결하니까 돈이라는 게 개념이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그 돈이라는 게 개념이 생기려면은 그 자기가 따먹고 막 열매 따먹고 어떤 남는 게 있어요.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 어떤 돈이라는 개념이 거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생기려면 일단은 농업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농업은 이제 한 1만 년 전에는 빙하기예요. 그래서 1만 년 해도 한반도 전체가 그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게 있어요. 북아메리카 거기도 거의 그 반절 이상이 전부 빙하로 덮여 있는 때인데 그래서 그때는 어떤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1만 년 후에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1만 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시포식물이죠. 시포식물. 옥수수라든가 밀, 보리 이런 거. 여기 야생 이제 초원에서 이렇게 자라면 열매가 조그맣게 밀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 야생 곡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하잖아요. 수렵 채집이라 뭐 채집이라는 거는 한번 뭐 열매를 따먹으려면은 하루에 한 40km 이상을 걸어 다녀요. 한 이틀, 3일 뭐 굶을 수도 있습니다. 수렵 채집이라는 게. 그래서 이때는 뭐 당뇨나 이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건강하게 사는 때입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는 여기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한 30만 년간 수렵 채집에 적응된 신체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같이 이렇게 막 아무 때나 먹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생 곡물이 채취하면서부터 이제 좀 하루에 40km 이상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걸 안 해도 편하게 이제 삶이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채취하다 보니까 잉여 생산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1만 년 전에 시작됐는데 보통 한 6,000년 전, 7,000년 전에 이제 보편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도 농업이 시작된 게 한 6,000년, 7,000년 전, 6,000년 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000년 전만 해도 그 서해 바다가 육지예요, 육지에서 거기서 살다가 빙하기가 끝나면서 대규모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서해 바다가 점점 물이 차올라가지고 여기 곡물 따먹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서해 바다가 물이 차오르니까 계속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정착한 데가 바로 강화도예요. 강화도하고 그다음에 고창, 고인돌 있는 데 있죠.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농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잉여 생산물이 생기다 보니까 그 물물 교환이 돼요. 그래서 물물 교환이 되면서 이제 상품 화폐라는 게 이제 출현이 돼요. 남는 곡물이라든가 남는 가축, 소금 이런 거를 갖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 남는 거를 이제 물물을 교환하면서 어떤 경제 활동이 좀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에 하드 팔러 오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잖아. 그럼 집에 가서 보리쌀 한 대를 떼어다가 갖다 줘. 그러면 하드를 줘. 이게 바로 대표적인 상품 화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5천만 년 전부터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5세기에 그때도 이제 그 곡물이나 소금 이런 거 있는데 귀금속도 어떤 일종의 어떤 상품 화폐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귀금속이 상품 화폐가 되냐면은 여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좀 반짝거리고 보물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귀걸이 같은 거, 팔찌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치장을 하면서 이런 게 아마 화폐의 역할을 가치가 부여가 되고 금속을 주면은 귀금속을 주면 뭐 쌀을 받는다든가 이런 금속이 그런 가치가 있었던 거죠. 여자들의 치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게 보편적으로 된 게 이제 기원전 5세기에 금화가 이제 출현합니다. 최초로. 그래서 금이라는 게 이제 귀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제 금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화로 해서 이런 금화를 대체로 하는 거예요. 화폐. 그래서 이제 화폐의 어떤 중요성은 뭐냐면 경제 활동에서 만약에 실크로드 말고 참하고도? 참하고도라는 게 있죠. 참하고도. 그게 뭔지. 그게 이제 물물 교환인데 뭐죠? 동물 이름이? 낙타 말고 그런 거. 야크? 야크에다가 엄청나게 싣고 그냥 참하고도 넣으면서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이파리라는 게 비타민 C를 갖다 보충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잖아요. 고지대다 보니까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참하고도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곡치를 가져다 이렇게 갖다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부피가 크잖아요.
야크 막 수십 마리에다가 싣고 막 가서 이제 공무 같은 거 실어서 다 줘야 되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어떤 물물 교환이라는 거는 약간 불편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런 화폐, 금화나 은화로 대체하다 보면 내가 그 뭐 쌀 한 가마니를 갖다가 물물 교환을 위해서 들고 짊어지고 애들을 가지고 저기 고창 사니까 전주까지 내가 옷을 사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야지. 짊어지고 걸어 가야 되나. 뭐 실제로 그렇게 했지. 불편해 엄청 불편하고. 근데 이제 화폐가 있으면 금화라는 건 어떻게 해요? 가볍잖아요. 주머니에다 몇 개 넣고 예를 들어 정읍에 가서 금화 몇 개 주고 옷을 사. 편하잖아. 가벼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 활동에 어떤 화폐라는 게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하고 이런 쭉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인간들이 17세기에 이때 이제 어떤 그 식민지 시대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뭐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막 아프리카로 가던 시대인데요. 대항해 시대.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제 어떤 부를 획득해서 그때 돈이 금화니까 금화잖아요. 금화가 이제 막 집에 싸놔. 돈을 막 버니까 집에다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한 구석에 골방에다가 쌓아놓는데 창고에다가 굉장히 불안하거든. 도둑놈이 와가지고 부실할 위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금 보관소에다가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 보관소라는 게 뭐냐면은 금 세공업자가 바로 이 금 보관소를 경영하거든요. 금 보관소가 튼튼하게 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거기다가 맡겨놓으면 안전하잖아요. 도둑 위험도 없고 분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맡겨놓고 그 다음에 금 어떤 세공업자는 맡겼다는 거를 이제 문서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금 보관 증서예요. 금 말해서 1kg을 네가 맡겼어. 너는 종이에 적어가지고 1kg 주는 거죠. 다음에 네가 오면은 그걸 보증서 갖고 오면은 창구에서 1kg 내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금 보관 증서라는 게 요새 보면 이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는데 이때가 바로 이 종이화폐 최초로 출현한 거죠. 종이화폐가. 그래서 종이화폐라는 거는 하나 장점이 뭐냐면 가볍다는 거예요. 금화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은화도 그렇고 금속이다 보니까 주머니에 몇 개 넣어도 그냥 무겁게 철처럼 무겁잖아. 그래서 이제 돈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다니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정읍 가서 옷을 사러 간다고 했을 때 가볍잖아. 가서 10,000원 주고 옷 사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 중대를 가능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금 보관소 그 업자가 이런 생각한 거야. 금이 이제 창고에 막 금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요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야.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오는 이런 걸 생각한 거야. 그래서 금 보관 증서를 금 보관하지 않은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준 거예요. 대출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창고에 있는 금보 양을 갖다가 그 주인이 1년에 찾아가는데 조금씩밖에 안 찾아가거든요. 한꺼번에 찾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거를 딴 사람한테 대여를 해서 이익을 받아먹고 그 이자를 나오잖아요. 이자를 또 그 금 맡긴 사람하고 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 맡긴 사람도 이득 보고 그 다음에 금 보관업자도 다 이득이잖아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해다가 이제 저기 보관업자가 또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창고에 있는 금양만 가지고 금양을 누구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보관된 금양보다 더 많은 금 보관 증서를 그냥 가짜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가려면. 왜냐하면 창고에 있는 금화를 1년에 찾아가는 사람이 짧게 찾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자기만 하니까. 그래서 일종의 사기지. 사기지. 그래서 보관된 금양보다 한 통상 10배 정도의 어떤 금보관 형세를 발현해요. 그러면 이 금보관업자는 그 이자 수익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네. 그래서 모든 지금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렇지. 이 보관되는 양보다 더 많은 거를, 더 많은 보관 증서를 이렇게 시중에 유통을 하면서부터 어떤 모든 문제점이 시작이 됩니다. 버블. 일종의 버블이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17세기에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이 금전관계라는 거는 함부로 막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처음에 단축을 이렇게 깨어나 버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금보관업자는 항상 대출 이자가 크게 하고 그다음에 예금 이자를 보다 크게 해서 항상 이득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제 이런 거야. 이 금보관업자는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뭐가 이상해. 그래서 금 주인들이 가서 따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그래서 비밀을 막 했더니 금 보관업자가 자기에 맡긴 금보다도 더 많은 걸 막 시중에 유통을 해가지고 일종의 사기지. 사기쳐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알아. 그래서 원래 주인들이 그냥 그 금을 빼주셔 다. 그래버린다. 보관 증서를 가지고. 뱅크런. 그러면 이제 그 보관된 양보다도 더 많은 보관을 썼기 때문에 그 뽀록 나는 거지. 뽀록 나는 거죠. 내가 줄을 그 모아놓고 그냥 보관 증서를 막 오고 하면은. 그렇지. 뱅크런이 그게 뱅크런이지. 그러면 이 금보관업자는 사기죄로 사고를 딱 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서 사기치고 딱 끝나면 돼. 사기치고 얘 감옥 가고, 아니면 뭐 사형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 끝나는데, 이 정부가 이걸 인정해버렸어요. 왕이 이게 보니까 그냥 괜찮아. 시스템이 괜찮은 거야. 근데 왕이 또 보니까 전쟁을 하고 전쟁 비용이 또 추가해야 돼. 그렇지. 특히 전쟁. 다시 살려버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아. 가끔 사고는 나지만 그럭저럭 괜찮아. 너 정부에서 너 왕이 금보관업자한테 내 말 듣고 내가 이거 인정해 줄 테니까 이익금
나하고 나누자. 그래서 이익금 90% 내가 갖고 많이 갖고 90%만 가지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전쟁 어떤 재정도 충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탄생이 되고 그렇지. 이런 불합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재적이고 근원적인 거지. 저기 EBS에서 딱 재밌네. 저렇게 방송했거든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더니 아 감답해. 아주 심플한 거야. 나중에 복잡해지지 시작은 심플해. 넘기는 거 바꿨지? 뭐 어떻게 해야 돼? 넘기는 거 바꿨어? 몰라. 그저 넘어갔어요. 됐어. 넘어갔어. 아니 넘기는 거 이거 어떤 걸 누르는 거야? 이거 가방에 있는데. 가방 안에 이거 누르면 돼? 여기 있대. 응, 알았어. 네, 해줄게. 말만 해. 그래서 이제 여기다 했네. 근데 양이 있나? 그래서 보내주고 있다는데. 정부 재정 이제 보통 전쟁 비용을 통해서 아까 그런 시스템을 인정을 해버리고 그거를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해버렸어. 그렇지. 정부니까. 퍼블릭이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은 어떤 이자율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신용 양이라고 나중에 설명할게요. 화폐 공급을 어떤 화폐 공급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꽂아야 돼. 그 뒤에 빼갖고 꽂아갖고. 근데 그게 되나? 그 PPT는 먹는데 PPT 하신 거예요? PPT예요. 안 들어오나? 이거 안 들어요. 네. 그렇지? 그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봐. 안 먹네? 안 돼? 여기 없나? 아니 그 파워키야 파워 왼쪽에 파워. 이 줘보세요. 줘보세요. 옆에. 여기 파워를 키가. 안 돼? 네,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중앙은행인데 아까 화폐 공급을 할 수 있다잖아요. 화폐 공급. 화폐 공급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그 보관된 금량보다 금 보관 증서를 막 더 10배 이상 막 발행한다는 거야. 10배, 20배. 신용이지, 신용. 그래서 통상 10배인데 요거 때문에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이제 생겨요. 나중에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잖아요. 해년마다. 그래서 화폐 공급 조절권이 이제 그 화폐를 그냥 찍는다는 거야. 인쇄를 막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본다는 거야.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러한 어떤 기능을 가지게 돼요. 일종의 어떤 사기인데 사기를 갖다가 어떤 정부가 인정을 함으로써 감옥 갈 일이 없다는 거야. 합법적으로 이제 공인하는 거지, 공인. 합법적으로 사기를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합의하는 거지, 합의. 합법적으로. 저기 해년마다 통합행청 중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러한 이렇게 가면 반드시 공공성이 있어야 돼요. 공공성. 요 금보건업자는 그냥 개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사익을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익 시스템이 정부가 어떤 사익 같은 그런 거를 1900년 이전까지 한 거예요. 국민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1900년대에 이러한 중앙은행의 그런 어떤 권리에다가 어떤 물가 안정이라고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어떤 안정 이런 거를 기능을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안 되면 그냥 그 금융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기능을
부여해서 만든 게 오늘날의 중앙은행이 1900년대에 나왔어요. 미국 같으면 연준, 미국의 연준이 영국 1900년. 같으면 영국은행 이런 거. 이런 게 1900년대에 출현해요. 이게 그 전까지는 요것만 있었어. 기능 요거 있는데 1900년대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가 안정하고 금리 시스템 안정을 뛰어내기 위해서 이때 이렇게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중요한 게 요게 다 17세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식민지 시대 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제 11세기에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는데 동인도 회사라는 거는 중요하지. 뭐 영국에도 있고 뭐 스페인에도 있고 막 많아요. 왜냐면 식민지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기 물자, 뭐 특히 향신료 같은 거 그거를 이제 배에 싣고 와가지고 본국에다가 팔아서 이제 비싸게 팔아서 이제 당신이나 이렇게 차. 그래서 회사 수장이 바로 식민지 총독을 또 경임해. 근데 이제 영국이나 어떤 스페인 같은 뭐 포르투갈 이런 데는 그 어떤 동인도 회사라는 게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유해가지고 자본이 넉넉한 사람들. 자본가들이지. 근데 이제 초기 자본가들. 네덜란드는 약간 좀 못 살았는가 봐. 그래서 자본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무역을 하고 싶고 그래서 자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에게서 투자받을 생각을 한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국민에게 투자받으면서 투자금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을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증서를 발행해 줬어요. 그게 바로 최초의 주식이에요. 주식. 동인도 회사가 주식의 출발이야. 그래서 네덜란드의 세계 최초로 암스테르담의 주권 거래소가 설립이 됐죠. 여기 최초요. 17세기. 그래서 요새 말하는 증권 거래소가 이제 생긴 17세기.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17세기에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됐어. 지금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얘기인데 안 해요. 왜 안 해? 조선시대 때 뭐 없어요. 뭐 상평통 그 정도. 있지만 통용도 별로 안 됐어. 불신이 커서. 거의 뭐 물물 교환 이런 상품화폐 이런 좀 그런 시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유럽 쪽에서 식민지를 하면서 또 물자가 풍부해지고 그렇지. 이런 관리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그대로 받아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1945년 해방되면서부터 이런 중앙은행이 되고 설립됐고 중견거래소도 그때 이제 우리가 근대 시스템으로 도입을 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인류가 전쟁을 안 했으면 저런 시스템도 안 생겼겠네. 그럴 수도 있죠. 반드시는 아니지만 상당히 상관관계가 크지. 크다고 봤을 때 전쟁의 산물이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통화승수라고 혹시 들어보신 사람 있나요? 통화승수. 얼마나 많이 푸느냐. 그래서 이게 통화승수 이렇게 되는데 승수효과 뭐 이런 거. 이제 이것도 이제 EBS 아까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채용한 겁니다. 그래서 통화승수라는 게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5천 원을 화폐를 인쇄를 해서 A은행에 주어. A은행은 5천 원을 어떤 기업 원에다가 대출해 줘. 그래서 이 기업 원에다가 이자를 받아 먹어. 그 이자 받아 먹죠. 그 다음에 기업 원은 자기 쓸 거 좀 남겨놓고 이놈을 다시 B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B은행은 아까 지급 준비율 얘기했는데 요새 우리나라 같으면 3% 돼요. 3%. 우리나라 3%밖에 안 돼요?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급 준비를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보관된 금량보다 까라로 그 보관증서를 10배 이상 발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3%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을 33배. 받으면 뻥튀기를 33배. 33배를 돈을 찍어서 이렇게 동시킬 수 있다는 거야. 돈 3%만 준비하고 있어라. 돈 넣고 오자. 근데 은행 하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뭐 넌 하는 거야. 도다지지. 누가 1,000원을 예금하면 내가 97만 원을 먹는 걸 갖다 만들어서 다시 대출해서 돈을 이자에 받아먹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는 항상 은행을 위한 시스템이야. 그럼. 이게 대중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야. 그래서 10%인데 3%면 더 많이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3% 준비를 보완하고 지급 준비율 3%를 이제 3% 까고 또 중앙은행에 또 맡겨놔. 3% 내가 떼어놓고 맡겨놔. 왜냐면 지급 준비율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 100% 얘기했잖아. 사람들이 이제 돈을 예금한 걸 찾아간단 말이야. 100% 찾아가지 않거든. 내가 그래서 월급을 해서 1억을 맡겨놨어. 그럼 내가 필요한 거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쓰면 100만 원만 찾는단 말이야. 1억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은행에서 어떤 돈을 빼주기 다시 줘야 되잖아. 필요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 3%가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 요율 3% 정도.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잖아. 아까 얘기해서 그렇지. 통장 10배니까 금은 10%가 보관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항상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3%라는 게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주면은 얘는 3% 띄고 이만큼 양을 또 기업2에 대출해. 그럼 기업2는 다시 요 돈을 시은행에 맡겨. 시은행은 3% 떼고 이만한 돈을 기업3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시중에 유통하는 전체 돈의 양은 얼마야? 한 2만 원 되지. 중앙은행에서는 인쇄를 5천원만 했는데 보세요. 유통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인쇄를 이만큼 했지만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통화 승수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MB라는 거는 아까 여기 5,000원.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찍어내는 현금 통화가 MB고 5,000원 MB에다가 통화 승수 시장에 유통되는 돈은 요거 곱하면 돼.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벌써 통화 승수가 100이면은 50만 원. 50만 원이 시중에 유통돼. 몇 번, 뻥튀기한 돈이 그렇지. 몇 번 뻥튀기 했느냐, 몇 번 회전했느냐. 웃기죠. 그게 자본주의야, 그게.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 한 년마다 돈이 그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통화 승수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C, 뭐, RR, 2. C는 현금 통화 비율이고, RR은 지준율이고, 2는 초과 지준 비율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세요. 내가 요거까지 막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나도 딱 한 번밖에 안 읽어봐가지고. 딱 한 번밖에 안 읽어봐서 나도 한 두세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M1이라는 거는 통화량을 이제 표시하는데, M1이라는 거는 현금하고 예금을 갖다가 합친 거를 M1. 시중 통화량인데, M2라는 거는 M1에다가 만기 2년 미만의 어떤 금융상품까지 더해준 게 M2예요. M2가 좀 크죠. 통화량.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량은
꾸준히 중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꾸준히. 왜냐면 이 은행이 얘들은 대출해줘야 이자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려고 그냥 영업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활동도 있고 그런 활동에 있어가지고 화폐량은 시중에 들어오는 화폐량은 꾸준하게 준 거예요. 준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중간하니까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요. 제가 갈지 모르겠지만 비슷하지. 500원이었어. 1980년. 그래, 그 정도였어. 근데 요새 짜장면 가격은 어우, 6,000원이야, 6,000원. 6,000원도 싼 거야. 6,000원 7천 보통 7, 8,000원이었어요. 6,000원도 드물어. 6,000원 저 어디냐면 저 인천에 그 차이나타운 거기는 거기만 6,000원. 이게 이런 뻥튀기 시스템에서는요, 해가 가면 갈수록 돈이 시장에 돈이 막 넘쳐나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 어떤 상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장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돈 이만큼이고 물건 이만큼이고 거기에 맞는 돈의 대치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 올라갔어. 근데 내 월급은 2%밖에 안 올라갔어. 그러면 나는 8% 손해다. 그렇지. 근데 요게 대부분의 근로자가 다 죽는 거야. 그 덫은 피할 수 없어. 그럼 피하기 어렵지. 임금 노동자들은 다. 그래서 빛의 순환이라는 걸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아까 그 이자 때문에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빈곤한 사람. 이자가 못 낸다는 얘기는 신용 불량이라고 해갖고 은행에서 돈을 못 꿔. 돈이 없으면은 또 밥도 못 사 먹죠. 경제 활동이 안 돼. 옷도 못 사죠. 차도 못 사죠. 집도 못 사죠. 그러니까 전철에 가서 홈리스. 박스 갖고 신문지 갖고 참 그런 게 자본주의에서는 항상 없을 수가 없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거야, 그러니까. 네, 구조적인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내가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순전한 얘기. 뭐 지금 전철에 가가지고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일 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자본주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것도 이런 시스템을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되어지고 경제적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화가 필요해요. 근데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EBS는 잘 가르쳐줘요. 그것도 골라딘에서는 찾아 아는 사람만 보는 거지. 골라딘 다큐에서는 나와? 네, 정확히 나와요. 그거 이대로 나와요. 아는 사람만 보는 거지. 그 정보를 모르면 그냥 모르고 당하는 거야. 당할 수 없어요. 저것 때문에 막스가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계속 유발하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중앙은행 있죠? 요 19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냥 통제 안 되는 거야. 무지 심했대. 올라고 그냥 빈곤한 사람들 막 엄청나게 그냥 가난하고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1900년대에 이제 최초로 중앙은행에다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한 거예요. 서민들은 굉장히 대중적이죠. 국민을 위한 자부책을 이제 우리가 현대에서 이제 고안을 한 거지. 솔직히 옛날로 가면은 계급 사회잖아요. 그
귀족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주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요. 물가안정이고 금융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가난하게 안 산다는 거야. 그래서 1900년대 중앙은행에다가 현대 1900년대 중앙은행은 기존 화폐 공급량하고 기존 이자율하고 기존 은행 아까 얘기한 그 물가 안정 이런 걸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 기준 이자율, 지준율, 은행 감독 규제 등 다양한 통해 가지고 물가 수준을 항상 2%로 잡으려고 해요. 이게 목표야. 중앙은행 최대 목표가 바로 물가 안정. 그래서 2%는 10%, 15% 가면은 서민들을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야. 빈곤층이 되고, 빈곤층이 되면 생산량이 떨어지고 나라가 가난해져. 그러니까 항상 2%로 맞춰가지고 항상 생산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게 안 생길 수는 없는데 빈곤층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걸 2%로 줄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2%를 항상 맞추려고 무던히 했어, 무던히. 잘 안 돼. 안 되지. 잘 안 돼. 무던이라는 부사가 딱 적절하다. 무던히. 잘 안 되는 거, 그죠? 여러 가지 수단을 써가지고 이런 시스템에서 최대한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영어는 뭐야? 끊임없이. 그래서 요새 중앙은행은 우리한테 꼼꼼하게. 고맙다고 해야 되고 고맙다. 요새 은행 시스템은 이거 처음에 단추 잘못 꼈는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바꿀 수도 없고 최대한 어떤 꼼수를 한개버려 이런 기능을 이제 중앙은행이 항상 한다는 거죠. 고맙다. 20세기 초에 그 대공황이 저는 중앙은행 통계가 없었던 시대라서 그게 필연적으로 겪었던 사람. 그래서 연준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아니지. 그때도 연준은 있었을 거예요. 대공황이 1929년인데 네. 그건 아니고 있다 얘기. 대공황 얘기는 있다 얘기. 그래서 연준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이런 거예요. 돈이 잘 돌아가야 돼요. 돈이 가다가 막히면 안 돼. 순환이 그러니까 누구나 생산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야 되고 생산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자기 삶을 영위해야 돼요. 그래야 되죠. 만약에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 일할 기회가 없잖아요. 일할 기회가 없으면 돈이 안 벌리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근원적으로 왜 그러냐면 인노동자들은 자본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금의 순환 과정인데 여기 이런 시스템이 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금융중개기관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은행 같은데요. 은행이나 이런 뭐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뭐 보험회사 이런 데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있어. 금융시장은 증권거래소예요. 그래서 여기 대부자, 저축자죠. 기업이나 가게나 전문화 애국인이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는 은행에 저축을 하든지 아니면 증권거래 가서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 그러면 얘들은 다시 은행은 뻥튀기 기관이잖아. 대출을 해서 자기가 먹고 하니까 이런 걸 필요한 사람한테 줘. 그래서 차입자, 지출자, 그다음에 기업, 정부 다 내지. 이자 붙여서. 이자가 뻥튀기지. 그래서 이자가 뻥튀기. 일단 승수 효과도 있지만 이자 자체가 생산성 증대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돈이 은행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기업에서 발행의 채권 아닙니까? 기업에서 하는 게 이제 주식이고 이렇게 해서 직접 대출 대부자가 직접 기업한테 주는 거예요. 증권거래소 통해서. 공급하는 거지 직접. 그래서 화폐를 자본을. 이거를 직접 구매를 하고 이렇게 위에서 가는 거를 인다이렉트. 간접 구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순환의 어떤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여기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여기는 적어요. 어느 나라나.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점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금 조달의 원천이 아까 그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서 빌려가는 사람들의 어떤 원천이 은행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비은행이 그 다음, 채권은 그 다음, 그 다음에 주식은 그 다음. 돌아가는 이 사람의 자금 조달의 원천은 바로 은행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는 그건 어떤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하고 도덕적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 역선택하고 도덕적 위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하지. 이 책에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게 용어가 생깁니다. 금융의 출발이 저거야. 네. 금융의 출발. 그래서 역선택이라는 거는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막 돈을 막 꼴라고 그래. 돈이 없는 사람. 도박하는 거지. 어. 뭐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고. 돈 신용이 좀 우량한 사람들은 돈 떼일까 봐가지고 내가 이거 뭐 빌려줬다가 그 새끼가 돈도 바꿀 능력도 없는데 갚을 능력도 없는데 돈을 꿔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우려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돈을 빌려주려고 안 해. 역선택이라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어떤 놈이 우량한지 불량한지 근원적으로 몰라. 알 수 없다는 거야. 몰라. 비대칭이라는 거야. 비대칭. 그래서 비대칭 써. 몰라. 꾸어지는 사람 잘 몰라. 근데 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상황을 잘 알아. 그러니까 비대칭이지. 정보의 비대칭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 위험이라는 거는 또 돈을 빌려갔잖아요. 빌린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빌린 돈 가지고 자기 어떤 이득을 최대한 어떤 높이고 싶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도박 같은 위험에 큰 막 사업에 막 뛰어들거나 그런 유혹이 있지. 유혹이 있어.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도박을 막 했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파산할 확률이 높아. 그러면 어때요? 그 돈꽃 대부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거기 빌려주면 안 되지. 빌려주기 쉬운 거죠. 그래서 대부자는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사업을 빌려간 사람이 해주길 바라고 안정적인 사업을 해서 꾸준하게 그 빌려간 돈에 대해서 이득을 꾸준하게 따박따박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어떤 도덕적 위험인데 요거는 항상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의 어떤 욕망 때문에 욕망이나 항상 있는 거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자금 조달의 원천에서 이제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주식이나 채권은 아까 그 거래 방식에서 직접 거래잖아요. 얘가 빌려준 사람을 정보를 바삭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잖아. 능력이 안 돼. 그렇지. 잘 몰라. 그렇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요 시장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죠. 형성되는 거는 얘가 잘 그 기업에 잘 안다거나 기업에 누가 있어서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정보를 준다거나 그런 때만 이렇게 거래가 돼요. 또 거래되는 게 또 유형이 또 한 가지 있지.
누구 말에 꼬여가지고 누구 말에 꼬여서 분위기에 타서 이 기업이 막 올라간대. 이거 살아요. 사서. 102시간 10분 남았습니다. 1시간인가요? 네, 일단 1시간 몇 시 시작했어요? 한 시간 반 아니야? 그러니까 20분에 시작. 한 시간, 근데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토론 때문에. 반절밖에 안 했는데. 나도 2시간 생각했는데. 그래서 좀 토론도 좀 해야지. 그러면 중요한 것만 한 10분, 15분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은행이라는 그 거래 방식에서 은행이 가장 자금이 많이 이제 유통되는 게 왜냐하면 그렇죠. 은행은 전문성을 띠는 거지.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이 있어서 요를 다 조사해. 조직 부서에서 뭐 신용 조양관 우리가 돈 꾸러 갈 때도 뭐 조사팀 있는데 뭐 조사팀 조사팀. 보여주고 그다음에 네가 어디 다니고 연봉 수준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다 조사하잖아. 이 자유님이 잘 알지. 기업 같은 경우는 가서 그냥 뭐 사업 어떻게 되고 빠삭하게 조사하라고. 그래서 은행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요 정보를 알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8, 90%는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은행에서 요거는 괜찮다고 그러면 그래서 은행한테 맡기는 거야. 안전하니까. 얘는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가장 자금 조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은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잠깐 명목 이자율이라는 거, 이자를 언급을 하는 거 아니고 실질 이자율은 요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 물가 상승률을 빼야 돼. 실질 이자율은 그렇고 맞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기 이자율이 매년 상승하면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다. 그다음에 장기 이자율이 매번 하락하면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다. 이 얘기를 해. 이거 뭐냐? 경기가 잘 좋으면은 어떻게 돼요? 해년마다 기업이 잘 되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겠지? 그럼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아. 이게 장기 채권 이자율이 단기 채권을 높으면 그 상태의 경기는 활성화가 좋다는 거고, 그렇죠. 장기 이자율이 장기 채권 이자율이 단기 채권 이자율보다 낮으면 그 상황 경기 하강 국면. 사회의 경기 하강 국면에. 이거는 채권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선진국의 금융위기 이거 시간 하고 선진 싶은 금융위기인데 거예요. 선진 금융위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은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900년대 중앙은행에서 이런 뭐 뱅크런 피하기 위해서 시스템 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걸 우회를 하려 해. 그러니까 규제의 역설이야. 왜냐면 은행은 이득을 많이 보려고 그래. 개인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융혁신, 금융자유화 이런 말은 뭐냐면 이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통해서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융자산 트레이딩, 대출 채권, 뭐 수수 이런 건데, 요거는 그 은행을 평가할 때 요건 다 안 봐요. 은행이 부실하다 아니다는 요건 안 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새로운 유형의 대출이라든 그런 상품을 막 만들어, 은행에서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서브프라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위에서 만들어놓은 게 이거야. 시스템 이런 거야. 모기지 주택 대출을, 모기지 주택출이죠. 모기지 주기업자가 대출을 막 모집을 해요. 대출을 할 수 있는 하나 모집을 해가지고, 모집할 때 이제 어떤 차입자가 돈 빌려가는 사람이 대출금을 또 상환을 할 능력이 있는지 그걸 안 봐. 이게 중요한데. 아주 뭐 돈 못 벌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막 기본을 어긴 거야. 50 기본을. 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위험이야. 그렇지.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은 시스템 이런 거야. 바로 모집하지?
모집하면 바로 그냥 이 업체는 바로 매각을 해버려 바로. 위험 회피, 책임이 없어. 위험 회피가 가능하거든. 모집하는 사람 책임이 없어. 그냥 MBS 주택저장증권이라는 형태로 그냥 매각을 해버려. 자기 회피, 자기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 이게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막 대출을 막 해주는 거야.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금융 자유화, 금융 규제 같은 감소, 이런 거 정치적인 쪽에서 로비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신용 과열 촉발이 되겠죠. 아까 했지만은 지급 준비율 3%인데 그거보다도 막 훨씬 많이 막 돈을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위험한 기업이나 가게에다 막 대출해준 거야. 3%보다 더 많이 막. 그 3%도 막 사기라고 해갖고 막 그러는데 3%보다 뭐 더 적게 막 마이너스 되게 뭐 해가지고. 마이너스도 있었어. 서브프라임 때. 어마어마했어 그때. 그러니까 신용 과열이 촉발해요. 위험한 기업 대출해가지고 대출하니까 막 자산 뭐 집값이 막 올라가 막 돈을 막 풀어주니까 엄청 뛰었어. 막 집값 올라가면 막 결국에는 이제 뻥 하고 터져. 그러면은 2009년. 바로 은행 소실이 발생돼. 은행이 직접 가잖아요. 뻥 튀기는 게. 뱅크런이죠. 뱅크런이 3%에서도 그래서 나오는데 3% 그냥 없이 그냥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바로 현대은행도 그 뱅크런이 돼요. 그래서 은행 위기가 오고 은행 위기가 오면 은행 수가 감소해. 파산되니까. 은행이 문 닫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작업자들 은행이 가장 많은데 은행이 문 닫아버려. 그러면 요 통로가 막혀. 그럼 요 자금이 열이 갈 확률이 적어져요. 이것도 좋고.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 그러면 빈곤층이 더 힘들지. 10%, 20%, 30%까지. 이런 시스템을 막아야 돼. 항상.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가 이제 어떤 은행의 이득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죠? 하면 중앙은행은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내요. 그래서 필요한 은행에다 막 줘.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해줘. 그래서 재정 지출을 막 확대해. 미제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돈을 막 찍어서 막 해서 경기를, 은행, 중앙 은행도 막 살리려고 하고,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여기 봤잖아. 살리려고 막 돈을 막 더 찍어냈죠? 그럼 예모이 더 커졌잖아. 그럼 뭐야, 인플레이션이 뭐 어마어마하죠. 이게 짜장면이 뭐 6,000원 하던 게 막 갑자기 2만 원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금융이 그렇고 환율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환율을 왜냐면 우리가 짧게 하세요. 그 1997년에 한국에 외환위기 IMF 있었잖아. 그 얘기하면 알아야 좋겠다. 되는 환율인데 환율이라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텔레비가 시장에 있어, 상품적 시장이 있어. 그다음에 가전업체에 있어요. 그다음에 일본에 TV가 있는데 TV는 똑같아. 근데 미국에서는 100달러 주고 텔레비를 사. 근데 일본에서는 100엔을 주고 그 텔레비를 사. 그러면은 100달러는 800엔당 1.1달러에서 이게 환율이야. 이게 환율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대전 전에는 고정 환율 제도로 해고 근본위 제도였어요. 그래서 1달러를 갖다가 미국 정부에 갖다 주면 21온스의 금을 줬어요. 그다음에 1파운드의 영국을 정부에 주면 4분의 1 온스의 금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런 문제점은 뭐냐면 금 생산자기 어떤 화폐 공급을 자지우지해요. 그래서 많으면 물가 상승이 돼요. 그렇지. 돈이 막 금에 따라. 금 생산자가 금방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금을 덜 캐. 덜 캐 하면은 물가가 하락을 해.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돈이 시중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잘 안 들어가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아까 2%라 했죠? 2%가 가장 좋은 거야.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시중에 돈이 없어서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빈곤층 확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불쌍하다는 걸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페어타임 10분 안에 끝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제 브레튼 우주 시스템에서 미국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냥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라 금을 가장 많이 보유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론 수당 어떤 35달러로 기준을 정하고, 어떤 달러에 맞춰서 나머지 뭐 다른 한국 돈이나 통화들. 다른 돈 그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달러가 이제 어떤 기축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1970년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돈이 너무 많이 필요했는데 금을 바꿔줄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를 선언해버려요. 그래서 현재 국제 금융 시스템은 고정환율을 이제 포기하지는 않았고, 고정환율 제도와 연동환율 제도에서 혼합형으로 현재는 이렇게 환율 제도가 그렇고요. 그럼 환율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우리나라 이제 1달러에 1,370원이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한 또 돈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환율은 세계적으로 많은 은행들 있잖아요. 은행에서 애국 통화로 표시된 예금을 사고 팔아요. 장외시장에서. 거기서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이 결정돼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은 이렇게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신흥시장국의 금융위기인데, 1997년 이제 한국의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뭐 자세하게 써놨어요. 아, 한국 IMF를?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는 거의 못 봤어요. 몇 장쯤 돼요? 제가 이제 페이지는 해서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걸 빠르게 읽고 끝내겠고요. 그래서 1990년대 어떤 재벌이라는 어떤 가족 수요의 대형 복합기업이 국가 GDP의 거의 50%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재벌집 막내 사이, 막내 아들, 그거 보시면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드라마요? 네, 드라마예요? 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재벌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대마불사야.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막강해. 정치를 어떤 좌지우지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벌은 어떤 환경이 되게 어떤 위험한 사업을 막 하려고 시도해서 막 이득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하면 어떤 박대한 이득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서 대마불사잖아요. 죽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정책 자금이나 금융이나 정부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망하지는 않아. 그런 되게 돼가지고 재벌이 이제 어떤 미친 듯이 막 차리고 해요. 외화를 그때 장기 외화를 장기 채권을 막 미친 듯이 차리고 해가지고 그 고이자율로. 대출 부채 비율이 아주 좋아.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돈을 막 벌어갖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순이익이 90년 동안에 순이익이 3%밖에 안 되네. 그리고 그때 미국 기업은 한 15에서 10% 정도 됐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 순이익률이 0.2%밖에 안 되네. 3%에서 떨어지고 재벌은 뭐 기본적으로 한보나 이런 데서 뭐 마이너스 수익이 되니까 기업이 마이너스 수익이라는 건 뭡니까? 지원 어렵게 못 주고 그냥 망한다는 거야. 파산.
그때 이제 막 한강을 기적 막 매스컴에서 엄청 떠들어요. 누구도 몰라 한강을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재벌은 막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막 정부를 부추겨가지고 돈이 더 필요하니까 외환시장을 개방했네. 개방을 시켜. 그랬었지. 이게 뭐냐면 외환시장 개방 이름이 있어. 그래. 자유화. 금융시장 자율화. 그거. 그 그때 임모식이 그 장관. 그래갖고 외화 표시 대출 한도를 확대해서 단기 회계 차입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제한을 두지 않아. 해외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단기 대출만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해외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려고 안 해요. 작게 빌려주고 작게 받게 바라지 장기로 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대출만 해줘요. 해외에서 해외 채권자가. 그래서 이제 재벌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벌은 돈이 더 필요해. 그러니까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그때는 재벌한테 어떤 상업은행 이런 소유가 허용되지 않은 법으로. 근데 그래서 종합금융회사라는 독특한 금융기관을 설립을 하게 정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채권하고 기업 흐름을 발행해서 해외에서 자금도 막 차입하고 막 이게 종합금융회사라는 거는 재벌의 소유한 그 금융회사예요. 그때 엄청 생겼어. 네. 현대종합금융 그래서 막 막 생겼어 막. 돈을 막 해외에서 막 엄청나게 끌어들이는 거야. 왜냐면 수익은 안 나지 월급은 줘야 되지 자제는 해야지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아예 해필 그때 또 수출 가격이 또 하락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재벌 수익성이 막 더 악하게 돼가지고 그거 뭐 연계된 중소기업 막 돈을 못 주니까 막 도산내고 많이 도산내고 그다음에 촉발된 건 1917년 세계 14위 순위의 한보가 파산해. 그다음에 그 한보 파산 시작을 해가지고 5개의 재벌이 파산하면서 은행이 재무 상태가 그냥 최악으로 되는 거야. 최악이 돼가지고 최악이 되면서 해외에서 단기 차입을 이제 안 해줘. 돈이 들어올 구멍이 막혀버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그 상황이 된 거야. 돈이 이제 순환하지가 않아. 돈이 순환하지가 않아. 그럼 이 상황을 이제 와이 공교롭게 해외 어떤 투기꾼이 이런 상황을 알아. 그러니까 이 달러 막 환율을 막 낮추기로 하려고 원화를 막 팔아치우면서 막 투기적 공격을 하네. 그러니까 한 통화 가치가 50%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화 부채가 그냥 하락하니까 2배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도 못 버티고 몇 명 은행은 파토사. 그런 마음을 불안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해서 시장 이자율이 20%까지 상승해요. 이건 IMF 공고 때문에 IMF에서 긴축하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빈곤층이 600만에서 1000만이 되고 자살하고 이혼율이 한 50% 이상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범죄율이 한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비규환을 안 겪은 사람들인데 선생님 겪었잖아. 나는 안 겪었어. 아니 저 직장 옮겼잖아. 직장 옮겼지. 직장 옮겼을 뿐이지 돈을 안 번 건 아니거든. 안 겪겠는데 뭐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어제 외환은행 사내론 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놈이 달러 그냥 몇 푼 주고 그냥 외환은행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겨가는 환경이 됩니다. 아니 외국이 뭐 우리 부 엄청 빼먹었지. 그 자산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런 놈들이 해주기꾼인데 당한 거죠. 당한 거지.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요거 갖다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뭐예요? 한율에 나오는 정책 트레일만 해가지고 페어파인 종료됐습니다. 예, 이거만 아래 그러면 세 가지 정책 두 가지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자기의 또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연준이 할 수 있어요. 연준이 아까 물가 상승 2%를 기조하기 위해서 돈도 찍어내고 뭐 이자율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얘들 달러는 자본 이동성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유통이 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다음에 중국은 얘들은 고정 환율이고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 있어요. 얘들은. 예. 근데 애들은 자본 이동성을 허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IMF를 안 겪었어요. 해외에서 자유롭게 달러가 중국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IMF를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화 자금 유통 들어오게 했잖아요. 허용했잖아요. 그러면서 IMF를 겪었는데 애들은 중국은 안 겪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가산 노동력에 의해 가지고 외화 달러 보유고가 세계 가장 많아요. 그래서 홍콩은 뭐냐면 자본 이동성 달러가 들고 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의 고정 환율에서 변동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홍콩이 이렇고, 우리나라는 어디 한대요? 우리나라는 홍콩이에요.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물가 2%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다 찍어낼 할 수가 없어요. 이자율 조정도 잘 나쁘세요. 순전하게 미국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